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인지하니까 자꾸 북한의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차도처럼 우리가 인지하는 건데,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안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겁니다. 푸틴 왜 평양에 갔을까? 저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러시아는 사실 판단을 했겠죠. 근데 장기전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국제사회에 고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우방이 필요한 상황이죠. 북한과 결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돈과 무기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결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국제 정세에서 국가의 이익을 논할 때 어떤 경우에라도 아무리 우방과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자국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맹이 적이 되고 적이 동맹이 되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국제 정세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재래식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걸 줄 수 있는 곳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뭘 받을 수 있을까? 북한이 외화벌이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외 인력 수출입니다. 노동자 파견인 거죠. 러시아에도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는 거죠.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 육로가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 지역인데, 대북 제재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도 2021년, 2022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눈치를 봤어요. 북한 노동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제 정세가 완전히 이제 갈라지면서 북중로 삼각, 한미일 삼각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면서 이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는 북한 노동자들이 구실이 생겼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노동을 할 수밖에. 국가 사이에, 북러 사이에 체결된 협정문을 보면 이 정치적인 목적의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대북 제재를 자기들이 이제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북 인력 수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더 많이 확산될 겁니다. 그리고 무기, 돈 거래 계속 이루어지겠죠. 심지어는 지금 그 러시아 핫산 지역과 북한의 두만강 지역에 철교가 놓여져 있어요. 그게 유일한 육로 통로인데 거기에 지금 그 육로 다리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차량이 오갈 수 있는. 그 정도로 무역이나 인력 교류 이런 걸 확대하겠다라는 거니까 양쪽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가장 접점이 잘 맞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바로 북한, 이 시간 이후부터 북한에서 넘어온 한 사람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이 한마디만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해주면 저는 북한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중국은 전통적인 혈맹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죠. 하지만 자국의 이익에 우선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게 요청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 경제가 이 정도로 그나마 그럭저럭 이어져 온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의 경제적인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나마 원유도 제공하고 식량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북중 간의 밀수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거죠. 북한 내부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북한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이 국경이 열려지기를 사실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걸 지금 거의 다 예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도 이 한반도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적당하게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게 가장 좋은데 북한이 자꾸 핵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러니까 한반도가 요동치게 되잖아요. 그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 너네 핵 개발 미사일 그만 쏘고 좀 이렇게 그냥 안정적인 적당한 상태를 유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또 시진핑의 말을 듣지 않아요. 김정은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달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미일 간의 마치 공조를 통해서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북한과 중국이 정말 혈맹 관계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은 중국이 정말 민주화가 되고 중국이
완전하게 한반도의 어떤 급격한 정세 변화를 인정한다면 그 정도로 가겠지만 거기까지는 당연히 안 가겠죠. 중국 역시도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 관건이고 거기가 핵심인데 굳이 이렇게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를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당한 줄다리기, 적당한 어떤 거리 유지 이걸 위해서 지금 중국이 북한을 밀고 당겼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군 뭐 병력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군과 북한군 싸우면 누가 이길까? 사실 싸우면 안 되죠.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북한군의 전력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북중국경에서 바라본 북한군의 전력 겉모습만 봐서는 정말 한국과 싸울 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문제를 군인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촬영하다 보면요. 특히 한겨울에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에도 북한의 여성들이 빨래를 하러 강변에 나옵니다. 물을 길어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군인들도 강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북한 군대 막사에는 그래도 뭐 상하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 군인이 물을 이고 길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북한 군대 막사가 항상 보입니다. 제가 1400km를 이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데 거의 100m, 200m 간격으로 초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초소가 있으면 반드시 군 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막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밭이 경작되어 있습니다. 먹는 문제를 자급자족 자력경상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실제로 지금 사진에 보면 밭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군인의 모습들 보이죠? 이게 계급별로 지금 계급이 높으면 뭐 당연히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지금 사진처럼 지금 이렇게 계급이 낮을수록 이렇게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일단 먹는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게 싸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해결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군대 굉장히 열악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 한국 군대에서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잠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그래도 한국 군대에서 영양 요소 다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제대로 그 배식 안 될 경우에 다 인터넷에 올라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한국과 비교할 게 없어요.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군인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찍은 사진에 보면 군인들이 뭔가를 메고 걸어갑니다. 이게 식량이에요. 근처에서 식량을 못 가니까 다른 곳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이 너무너무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물조차 떠와야 되는 그런 이 열악한 그 막사 시설 이런 걸 보면 야, 그래도 여기가 최전방이잖아요. 북중 국경. 그 여기가 이렇다면 안쪽 지역은 더 하겠죠. 그 정도로 북한 군인의 열악한 실상을 볼 수가 있고 또 병력 우리가 전력을 평가할 때 사기 우리 군 얼마나 사기가 지금 충천합니까? 제가 특히 이 연평도 병영도 쓰레기 줍느라고 자주 오가는데 우리 해병대 해군들 보면 야 정말 지금이라도 전투가 벌어져도 당장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결전을 하겠다 이런 각오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사의 각오로 지금 이 사기가 충천한데 북한군 북중 국경에서 보면 와 정말 이게 군인인지 뭐 연애 현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북한 군대는 여군이 끼어 있거든요. 그래도 10년 복무합니다. 제가 이 밭에서 방금 일을 한다 그랬는데 밭에 나와서 그냥 자기들 먹는 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장난을 치는 모습. 이 영상을 보면 지금 여성이 뒤에서 몰래 남성 군인에게 돌을 던졌어요. 눈치를 보면서 몰래. 그러면 남자군이 또 자기 좋아하는 여군에게 돌을 던져요. 이게 여군하고 남군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커플이 몇 커플인지 몰라요. 자기들끼리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막 연애하고 심지어는 그 부대장으로 보이는 사람 옆에는 여군이 3명이 지금 달라붙어 가지고 옷도 들어주고 막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이것도 막 초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사진까지는 다 공개하긴 그렇지만 그냥 초소에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자고 있어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북중 국경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어떤 나태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군의 전력 우리가 뭐 영화 보면 막 나무젓가락 하나 주면 살인하고 뭐 비밀 병기처럼 막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영화는 영화인 거고 북한군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사기 충천하고 병력 전력 세지 않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안보를 소홀히 해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안보는 국군이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북한 군인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북한 군인 특히
북중 국경에서 근무한 군인은 제대할 때 집 한 채를 갖고 나온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브로커와 결탁을 해서 탈북 과정을 눈 감아주면서 뇌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 북한에서의 뇌물 현상은 정말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역시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회주의 체제 과정에서 붕괴될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이 이 간부들과 엘리트층들의 부정부패 뇌물이었어요. 자기가 어떤 임무를 갖고 뭐 정권을 지키고 보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북중 국경에 나와 있는 군인들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을 한 바퀴 돌립니다. 예를 들면 뭐 잠깐 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또 돌리고 하는데도 역시 여기에만 가면 이 돈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반경 2km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사살하라 이렇게 김정은이 지시를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하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시범 케이스로 할 때는 그나마 좀 이렇게 지켜져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곧 이 북중 국경이 이제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돈이 오가는 곳이고 브로커가 이제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이렇게 북한 당국이 위에서부터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또는 중앙군부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국경을 다 통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정권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되는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럴 때일수록 그냥 내 거 한몫 챙기자 이런 게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 북중 국경의 군인들 제대할 때 집 한 채 이게 결코 허튼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국과 북한이 전면전을 치른다. 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4대 세습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위협 요인을 우리가 잠재워야 된다는 거죠. 김정은이 어디로 튈지 사실 몰라요. 핵단추 하나 가지고 그냥 누르면 끝입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김정은 독재 체제를 없애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하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남한과 북한이 싸워서 이제 하회를 해서 우리 과거를 용서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의 하회의 대상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북한과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외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북한을 흡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는데 자꾸 화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사도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양쪽에서 남북한이 전쟁도 치렀고 서로 그렇게 이때까지 갈등하고 반목을 겪었는데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통일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강경한 우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그 체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북한을 합리적인 어떤 정책 결정자로서 김정은을 마치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고 그냥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김정은 독재 체제 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반도의 평화로운 것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북침할 수 없잖아요.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힘이 저는 북한 주민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이 시장경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평화롭게 이 소프트 랜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의 이 방안인 겁니다. 이 방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각각의 오는 그런 위험 요소들, 예를 들면 북한의 급변 사태나 또 중국의 개입이나 러시아 이번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어해 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힘을 키워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너무 우리를 속여요. 흡수통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 김정은 눈치를 보니까 뭐 북한과 우리가 화해해야 된다. 아니 김정은과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이제 그런 어떤 논리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꾸 정치인들이 그냥 자기의 표를 의식해서 좋은 이야기로 야, 두 사람이 싸웠어. 그럼 뭘 해야 돼? 서로 화해해야 되잖아. 아니 우리가 싸운 것이 그냥 동등하게 친구가 싸운 게 아니에요. 불법적인 집단이 지금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아놓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구출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무슨 우리가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냥 무슨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인지하니까 자꾸 북한의 김정은을 마치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는 건데 저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안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통일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과 지금의 정치 지도자가 만나서 야 통일하자 북한이 변화하겠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북한 주민의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야 북한을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북한이 변화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북한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변화의 핵심이 정보라니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AI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들어가기 전과 전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정보를 마음대로 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처럼 스마트폰만 열면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결국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제목 같은데 정말 은밀하게 트로이 목마처럼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감옥의 문은 절대 안에서 못 엽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 뭔가를 보내고 그거를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받아서 자신들이 변화해야겠다고 인지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의 비밀 조직이 생겨났다니까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자꾸 그냥 무시하고 관심 두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다 외면해요. 이렇게 외면하는 거죠. 야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다 잡아가는데 거기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그러니 북한 통일 안 돼. 뭐 통일 그거 안 돼. 이렇게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북한 내부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장마당이 확산되고 있고 그 장마당 속에서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그 정보를 접한 장마당 세대가 깨어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힘이 미약할지라도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이게 시간이 그냥 쭉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 뭐 이게 천천히 이렇게 왔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북한에 적용한다면 지금이 그냥 야 또 북한이 변화한다는 얘기냐 뭐 북한이 또 붕괴한다는 얘기 이게 아니라 정말 지금 준비해야 될 때고 북한의 우리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결코 저는 뭐 북한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라도 지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내에 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성공 사례 이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분명 큰 자극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외에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일하던 엘리트들이 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북한의 엘리트들을 깨울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뭐 태용호 의원이나 또 지성호 의원 같이 여기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국회의원이 된 사례도 충분히 있고 또 우리가 성공이라는 게 꼭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체제, 북한 체제는 안 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나도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은 곧 북한 체제 정권의 충성도와 결집도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생각으로 확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는 정말 어느 작은 사건 하나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1, 2차 세계대전이 났을 때 그게 큰 사건이었습니까?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대규모 전쟁으로 발발을 하게 된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 변화되는 힘, 변화되는 양상이 지금 반드시 임계점에 지금 도달하고 있다.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물이 끓을 때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끓고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지금 왔고 우리는 그 상황에 지금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북한 문제, 안보 문제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데 왜 북한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문제 또 안보 문제를 알아야 이 경제 문제를 알 수 있는 이건 같이 연동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가장 비근한 예로 북한의 어떤 리스크가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이 있으면 코리안 리스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 경제 직결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제와 북한 문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 이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문제를 빼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결되는 사안인데 더군다나
단순하게 경제와 북한 문제 연결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남북 관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다니까요. 북한 내부가 지금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급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것을 팔로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경제 문제나 또 지금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연관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저는 북한 문제 결국 그게 우리 삶과 직결되는 거다. 더 나아가서 야 이게 무슨 또 통일 얘기냐. 통일이 지난부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일해서 뭐 지하정 캐고 우리가 경제가 잘 살고 뭐 이 블루오션으로 뭐 청년들이 결혼하고 일자리 찾고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 문제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통일도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보편적 가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과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북한 주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정의 가치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네,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강동원 아니고요. 네, 강동원 TV인데 통생통사 많은 분들이 이 폼생폼사로 알고 통일에 살고 통일에 죽냐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로 통생통사 강동원 TV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또 유튜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은데 여러분들 격려와 또 지지가 있으면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강동원 TV입니다. 고맙습니다.